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 줄의 맨 뒤에. 그래서 정수는 2의 보트로 표현하고 실수 표현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실수를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해? 지수하고 어?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베이스 유효 자리 그거면 되나? 부호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베이스는 우리가 실제 실수 표현 부동소수점 연산 부동소수점 숫자 표현에서 베이스는 모두 2를 쓰기 때문에 2는 생략하고 사인 그 다음에 지수 엑스포넌트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 유효 자리 혹은 만티사라고 부르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표현을 해요. 그 옆에 학생. 그래서 부호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면 플러스고 1이면 마이너스고 맨 MSB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컴포넌트는 지수인데 지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마이너스면 프랙션 플러스면 큰 수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2의 보수 형태로 표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의 보수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biased representation이라는 걸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8빗 지수면은 그 8빗 지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바이어스는 8빗 지수면은 어떤 걸 바이어스로 써요? 그 옆에 127.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 8빗이면 8 빼기 2, 2의 7승 빼기 1. 그래서 KB 지수를 쓰면 2의 K-1 빼기 1. 그러니까 8빗이니까 2의 7승이니까 128 빼기 1, 127을 바이어스로 써요. 그러면 실제 127은 0이 되는 거고 0은 바이어스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27이 되는 거고 255는 마이너스 127을 빼니까 1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학생 지금 왔으니까 자네. 그러면 우리가 8빗 지수면 마이너스 127부터 128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2의 보수 형태에 비해서 장점은 뭐죠? 원래는 음수 표현하는 개수가 양수보다 많았는데 이제 바꿔서 표현하면 양수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서 음수 양수는 아니고 이제 큰 숫자를 더 표현할 수 있어서 프랙션보다는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보다는 마이너스 127부터 128이 좀 더 실용적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다른 이유. 그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혹시 생각나요? 크기 비교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2의 보수 형태를 표현하면 얘가 이제 사인은 제껴두고 그 매그니튜드 크기만 생각할 때 1로 시작하면 원래 언사인드 인티저 입장에서 더 큰 수인데 음수니까 사실은 크기를 비교하려면 걔를 다시 2의 보수 형태로 바꿔서 크기만 또 추출해 내야 되는데 우리가 biased representation을 사용하면 무조건 바이어스가 지수가 큰 게 더 큰 숫자가 돼요. 그렇죠? 0부터 255니까 사실은 사인을 뺀 지수하고 유효 자리 그 나머지 32비트 싱글 프리시전이면 31비트를 언사인드 인티저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1비트 숫자가 더 큰 숫자가 더 큰 숫자 비교를 정수처럼 쉽게 할 수 있다. 왜? MSB만 비교해 보면 MSB가 같으면 그 다음 MSB 차례대로 비교해 보면 어느 숫자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뒤에 나는 주로 뒷자리를 많이 질문해. 앞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듣겠다는 거고 뒷자리는 좀 느긋하게 듣는 학생들이니까 자기들한테 좀 더 이렇게 어텐션을 주는 거지. 그러면 유효 자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32비트 싱글 프리시전이면 여기 8빗 엑스포넌트 23빗 프랙션 그 다음에 한 빗 나머지 한 빗은 부호예요.
유효 자리는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학생 기억나요? 기억나나? 그 옆에 학생 기억나요? 그 옆에 학생 기억나나? 일부분을 무시하고 어. 뒤에 속도 부분만 표현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normalized representation을 쓴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normalization을 안 하면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여러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1.0 곱하기 10의 2승, 0.1 곱하기 10의 3승 다 같은 표현 방법이라 그러면 이 표현 방법이 하나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으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정규화된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든 유효 자리는 1점, 그걸 0.1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점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1점으로 시작하는데 1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유효 자리가 숫자가 나오죠. 근데 항상 노멀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앞에 이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생략하고 23비트 시그니피컨트로 실제로는 24비트 유효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뭐가 있었죠? 0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의 범위에는 가장 작은 양수는 2의 마이너스 127승. 이게 가장 작은 지수고 이게 유효 자리가 모두 0일 때니까 1.0 곱하기 지수가 제일 작을 때.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되죠? 유효 자리는 1.1이 23개 있을 때고 지수가 가장 큰 2의 128승일 때. 그거는 사실은 2 빼기 2의 마이너스 23승이랑 같죠. 곱하기 2의 128승. 이렇게 돼요. 음수는 부호만 다른 거고. 그래서 0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법을 그대로 안 쓰고 실제 IEEE 754 표준에는 가장 큰 음수하고 가장 큰 양수의 지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7이랑 128 지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27이랑 128을 빼고 실제 싱글 프리션 32빗 실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6부터 127까지 지수만 사용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27은 어떤 때 사용하냐? 마이너스 127은 실제로 표현은 0이 지수가 모두 0일 때 그때 유효 자리가 모두 0인 경우로 0을 표현해요. 그러면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도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걸 0을 표현한다. 그래서 모두 0일 때가 0이 돼요. 빗 레프레젠테이션은 모두 0일 때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지수는 0이고 그 다음에 논제로 프랙션 유효 자리가 뭐가 있을 때는 얘는 디노멀라이즈 넘버라고 해서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숫자를 표현할 때 써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장 작은 수가 2의 마이너스 127인데 127은 안 쓰니까 2의 마이너스 126승이 되죠. 근데 연산하다 보면 그보다 더 작은 수가 생기잖아.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 아까 표현을 안 하고 지수를 0으로 놓고 그때는 유효 자리 숫자를 노멀라이즈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유효 자리 숫자를 옮기면은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작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유효 자리를 한 비트씩 시프트하면서 더 작은 숫자를 표현한다. 일부 유효 자리 숫자를 잃을지라도 그렇게 그걸 디노멀라이즈 넘버라고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지수가 모두 1일 때, 즉 지수가 128일 때는 만약에 프랙션 유효 자리가 모두 0이면은 걔는 플러스 인피니티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무한대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설된 표현을 가지고. 그다음 그러면 유효 자리가 지수가 128이고 유효 자리가 0이 아닐 때 논제로 프랙션은 뭐에다 쓴다 그랬죠? 나더 넘버. 얘는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한다든지 인치저 연산을 할 때 부동소수 연산을 할 때 그 정의 되어지지 않은 값이 나올 수가 있죠. 루트,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뭐 나누기 제로는 인피니티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undefined 된 정의되지 않은 값을 나타낼 때 나더 넘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더 넘버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효 자리는 지수는 모두 1이고 논제로 프랙션 23배 시그니피컨트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나더 넘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표준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타입을 나눠서 몇 가지 표현 방법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을 때 표현하고, 결국 계산 불가능하니까 얘는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그런 결과를 프로듀스한 코드는 거기서 실행을 멈춰야 돼. 왜? 더 이상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얘네도 약간 더 릴렉스해서 나더 넘버나 인피니티가 나와도 연산을 계속 할 수는 있어. 나더 넘버를 가지고 연산하면 계속해서 나더 넘버가 프로듀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딜레이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나더 넘버를 발생시키는 예를 보면 0 나누기 0, 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혹은 어떤 펑션을 취했을 때, 스퀘어 루트나 로그를 취했을 때 거기에 정의되어지지 않은 그 대역의 값이 들어오는 경우. 스퀘어 루트 음수, 로그 음수 이런 거가 프로듀스 연산하려고 하면 나더 넘버가 프로듀스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코드는 더 이상 실행 불가능해요. 실행 불가능한데 오버플로우나 뭐 이런 실수 저런 거를 시그널 핸들러라는 걸 사용하면은 유저 레벨에서 심벌릭하게 저런 걸 처리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허락해줬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익셉션 시그널 핸들러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걔는 그 프로그램 거기서 바로 디폴트로는 중단되게 돼 있어요. 왜? 연산이 더 이상 연산이 불가능한 하니까. 자, 그게 나더 넘버다. 그래서 754 표현에는 싱글 프리시전은 32비트 실수를 얘기하고, 거긴 지수는 8비트, 유효 자리는 23비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은 64비트 실수를 얘기하고, 지수는 11비트.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효 자리도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숫자를 실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제 표준에는 128비트의 쿼드러플 프리시전, 그 다음에 256비트의 옥티플 프리시전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겠다, 저런 표현 방법을 써서 할 수 있고, 저거는 이제 랭귀지마다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랭귀지마다 실제 지원하는 건 다른데, 실제 표준에는 이런 것도 정의되어 있어서 랭귀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랭귀지가 있으면 저걸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C에서 보통 플롯이라고 서원해 놓으면 걔는 싱글 프리시전 32비트 실수로 정의되어지는 거고, 더블로 서원해 놓으면 64비트 실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플로팅 포인트 어리스메틱은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 실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실수로 표현된 그 부동소 수점 숫자의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거는 이 4단계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오퍼랜드 중에 하나가 0인지를 체크해. 0이면 뭐 더하기 0 해봤자 0이고, 뭐 빼기 0 해도 원래 숫자랑 같으니까 0을 체크하고, 0이 둘 다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큰 수랑 작은 수를 더하려면 어떻게 돼? 작은 수를 큰 수에 맞춰서 이렇게 시프트 하죠? 얼라인 하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수의 유효 자리를 얼라인 하면서 지수가 서로 일치할 때까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 자리를 더하고, 그러면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라운딩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뭐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더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 그림을 쓰는 거고, 보면 간단해. add냐? add면 x 더하기 y를 하는 거고, subtract면 y의 부호만 바꿔주면 add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subtract면 y 부호를 바꿔주고, 아니면 x 더하기 y를 하는데, x가 0이면 출력은 y가 되는 거고, 왜냐? x가 0이니까 x 더하기 y 해봤자 y랑 같은 거고, y가 0이면 출력은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y가 0이니까 쉬운 거잖아. 그래서 0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수가 같은지, 두 자리를 유효 자리를 바로 더할 수 있는지. 만약 지수가 같지 않으면 하나를 얼라인 해줘야 되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지수가 같으냐 그러면 이제 유효 자리를 더하는 거. 같지 않으면 작은 수의 지수를 증가시키면서 그 작은 수의 significant를 한 자리씩 시프트하는 거죠. 시프트해서 만약 그렇게 하다가 significant가 0이 됐다는 건 뭐예요? 큰 수하고 너무 작은 수를 더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비교하니까
걔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진 거지. 그래서 significant가 0이면 결국은 더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른 더 큰 수를 바로 출력하면 돼. 왜냐? 너무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가 엑스포넨트가 같아질 때까지 하면 자릿수가 맞춰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significant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더했는데 유효 자리가 0이 되면 결과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significant가 유효 자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노멀라이즈. 그러면 significant가 너무 커졌으면 significant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지수를 증가시키면 되죠. 우리가 실수 표현에서는. 그래서 다시 지수를 체크해서 지수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지수가 너무 커져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오버플로우고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노멀라이즈 되어 있느냐.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 라운딩이라는 것은 맨 23비 시그니피컨트 다음에 연산가 거기 1이나 0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1로 반올림 할지 내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책에 좀 디테일이 나와 있었는데 뭐 디테일이니까. 라운딩. 여러분 소수점 이하 뭐 두자짜리까지 계산하라 그러면 매주 소수점 셋째짜리는 라운딩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라운딩을 하고 만약에 노멀라이즈 안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시그니피컨트를 다시 왼쪽으로 시프트하면서 지수를 감소시켜서 그 다음에 아까는 오버플로우를 체크했으니까 익스포넨트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체크해서 만약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으면 리포트하고 안 돼 있으면 노멀라이즈 될 때까지 시프트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라운딩하고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단계로 그냥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책에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sin, exponent, fraction, sin, exponent, fraction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 두 개의 부동소수점 숫자가 small ALU에 들어가면 small ALU는 엑스포넨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빼기 뭐 해서 누가 더 크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수가 8bit이죠. 유효 자리는 23bit이니까 작은 ALU가 필요한 거고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 그래서 두 개를 익스포넨트를 빼봐서 디퍼런스를 구한 다음에 디퍼런스 가지고 처음에 요 엑스포넨트는 그 중에서 큰 수의 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할 거 아니야. 그거를 선택하는 거야. 이 먹수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을 시프트 라이트 해주는데 이거는 작은 수의 프랙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를 아까 디퍼런스만큼 시프트 라이트 해줘서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그 먹수를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먹수는 큰 수를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누가 결정해? 이 익스포넨트 디퍼런스 가지고 그 컨트롤 로직이 이 먹수 세 가지 먹수의 인풋을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그 알고리즘을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표현한 거야. 똑같아. 그래서 큰 수의 지수를 선택하고 작은 수를 시프트 라이트하고 그 큰 수는 그냥 가져와서 빅 AL은 뭐예요? 유효자리 23비 유효자리를 예를 들어 싱글 프리시즌인 경우는 더하는 거죠. 덧셈이면 더하는 거고 더한 다음에 더한 결과를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죠. 그래서 시프트를 레프트를 하거나 라이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크리먼트나 디크리먼트를 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마지막에 맨 끝자리를 라운딩해서 결과를 프로듀스 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플로팅 포인트 애더가 복잡하게는 안 돼요.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로지컬하긴 간단한데 그 안에 ALU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컨트롤 로직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하드웨어는 좀 더 커지죠. 이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 애더고 뭐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더 간단해.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했냐? 둘 중에 하나가 0인지를 체크해. 만약에 분자가 0이면 결과는 0이고 분모가 0이면 결과는 무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곱셈이면 지수는 더하고 유효자리는 곱하면 되는 거고 나눗셈이면 지수는 빼고 유효자리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라운드는 같고. 알겠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곱셈에 대한 거고 자, x가 0이면 결과는 0이야. x가 0이 아닌데 y가 0이면 곱셈이니까 결과는 0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결과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면 이제 곱셈을 하는데 곱셈을 할 때 실수는
지수는 더해줘야 되죠. 그리고 유효 자리는 곱해줘야 되고 지수를 더하는데 우리가 지수는 어떤 표현을 써요? biased representation을 쓰잖아. 그러면 각 지수에 바이어스가 들어있는데 그 지수를 둘 더하면 바이어스가 2배가 되죠. 자, 여기도 바이어스 있고 여기도 바이어스 있는데 더하면 원래 지수 더하기 바이어스 2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수를 더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한번 빼줘야 돼. 왜? 각각의 지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이어스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지수를 더했으니까 지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는지 그럼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언더플로우가 왜 발생해? 마이너스 지수 더하기 마이너스 지수하면 지수가 더 큰 마이너스가 되니까 언더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수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언더플로우를 리포트하고 둘 다 없으면 그 다음에 significant를 곱해주고 노멀라이즈하고 라운딩하면 결과가 프로듀스 된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나눗셈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나눗셈은 어떻게 돼? x가 0이면 결과는 0이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이면 모 나누기 0이 되니까 여기는 부호가 빠져 있지만 이게 깨진 거고 인피니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플러스 인피니티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면 이제 지수는 빼고 유효 자리는 나눠줘야 되는데 지수를 뺄 때 x 지수 빼기 지수하는데 지수에 둘 다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빼면 어떻게 바이어스가 상쇄되고 없어져 버리죠. 근데 바이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려면 다시 한번 바이어스를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했잖아. 여기 예를 들어 128인데 128에는 127이라는 바이어스가 들어서 250으로 표현되어 있고 8 더하기 128 하면 256인데 바이어스가 하나씩 더 들어있어서 바이어스가 2배가 되잖아. 그래서 바이어스를 한 번 더 빼줘야 되지. 아까 빼주는 거고 얘는 더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바이어스랑 여기 있는 바이어스를 빼주면 원래 숫자 빼기 하고 바이어스는 사라지게 되니까 상쇄돼서 바이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려면 바이어스를 더 더해줘야 되지. 이해돼요? 그 바이어스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처음에 내가 그래 설명했잖아. 바이어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수를 127이면 원래 숫자 127이 뭐야? 0 하나고 1이 7개 있는 거죠? 근데 바이어스 127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127이 0이 되는 거야. 바이어스를 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헷갈려? 아니 원래 8비트 인티저면 0부터 255까지 표현하잖아. 근데 그거를 바이어스 표현을 쓴다는 거는 알겠지? 네. 또 질문. 그러면 여기서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27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127이 바이어스지. 127만 127을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얘는 예를 들어 A 더하기 127로 표현한 거고 얘는 B 더하기 127이잖아. A 빼기 B를 하면 127이 사라지지. A 빼기 B만 남잖아. 근데 바이어스 레프레젠테이션 하려면 128을 더해 A 빼기 B 더하기 127을 해야 되지. 저희가 근데 255에서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127 한 거를 0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봐봐. 그 바이어스 값이 마이너스 127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127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바이어스는 127이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127이고 그 바이어스만큼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된 거야. 네, 그러면은 저기서 서브트랙트 바이어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애드지. 아까 곱셈에서 서브트랙트지. 얘는 뭐야? 빼준 거잖아. A 더하기 127을 해서 B 더하기 127을 빼봐. 그럼 그 표현은 127은 빠지고 A 마이너스 B만 남잖아. 바이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려면 거기다 127을 더해줘야지. 오케이? 이거는 약간 혼동.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의한 거고 잘 생각해보면 맞아. 알겠죠? 그런 걸 해준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다시 더해주면 실제 바이어스 레프레젠테이션의 지수가 나왔는데 지수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둘을 체크해서 리포트하고 없으면 실제 유효 자리를 나누고 노멀라이제이션 라운딩을 하면 결과가 프로듀스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애더랑 멀티플라이어를 배웠는데 실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은 애드랑 멀티플라이어를 같이 구현해요. 그래서 FMA,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 앤 애드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CPU에 관심이 있어서 CPU 이제 디테일 그 스펙이 나오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FMAC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 앤 애드, FMA, 그다음에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FMAC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거는 멀티플라이랑 애드를 같이 하고 실제로 플로팅 포인트 명령 중에 플로팅 포인트 애드도 있고 멀티플라이도 있지만 멀티플라이 앤 애드라는 명령이 따로 있어서 그 명령은 한 번에 멀티플라이랑 애드를 두 개씩 처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하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실제 설계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봤듯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들은 그 안에 ALU도 덧셈 뺄셈 컨트롤 로직 라운딩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인티저 ALU가 1이라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은 그보다 한 뭐 더블 프리시전까지 생각하면 10배 정도 커진다. 하여튼 사이즈가 훨씬 크다. 에어리아 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여러분한테 아마 보여줬을 걸. 인티저 ALU 여기 i9도 i7과 마찬가지로 4이슈 슈퍼 스케일러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4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인티저 ALU도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플로팅 포인트 유닛도 여기 4개가 있죠. 근데 뭐라고 돼서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 앤 애드 FMA로 되어 있죠. 그래서 FMA라고도 부르고 FMAC이라고도 불러. 멀티플라이 앤 애드 어큐뮬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플로팅 포인트 유닛도 이렇게 4개씩 되어 있어서 요게 아마 지금 512비트 퓨즈니까 얘가 하나씩 256비트 그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를 할 수 있는 회로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그림으로 같이 그려져 있지만 요거보다 요게 훨씬 크다. 벡터나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모를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숙제. 숙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중간고사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수업할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제출하면 되고 내가 안 가르쳐준 범위에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슬라이드는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책은 공부해보는 게 좋을 거고 호목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닦은 거고 컴퓨터 CPU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구조로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파이프라인을 배우는 이유는 현재의 CPU들, 모든 프로세서들은 파이프라인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명령어 처리를 한 명령의 fetch부터 그 다음에 실행하고 결과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 fetch하는 386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구현했지만 현재는 명령어 처리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한 명령어가 처리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명령어가 다음번 명령어가 fetch 단계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로는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수만큼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어셈블리 공장에서 2시간마다 자동차 한 대 조립하는데 120 스테이지, 각 스테이지가 1분씩 걸리면 1분에 한 대씩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생산 처리 능력, 스루풋을 12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쓰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하면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거는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요 80386까지는 파이프라인은 개념이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시퀀셜 명령어 하나를 fetch해서 디코드하고 소스를 읽은 다음에 연산을 하고 결과를 레지스터 메모리에 쓴 다음에 그 다음 명령 fetch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80486부터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이게 1989년에 최초로 나온 거예요. 1989년. 여러분은 80년대 태어난 학생 있나?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오고 좀 늦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게 80486이에요. 80486이고 얘는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으로 됐어요. 요 레이턴시라는 게 정수 명령을 처리하는데 몇 사이클 걸리느냐. CPU 사이클로 5 스테이지 걸려서 5 사이클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3년에 펜티움이 나왔고 펜티움도 역시 5 스테이지고 얘는 두 개의 명령씩 동시 처리하죠. 그렇죠? 슈퍼스케일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슈퍼스케일러가 되어 있고 얘도 역시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1997년에 펜티움 2 프로 시절은 96년 12월인데 여기는 97년으로 표현했는데 거기 펜티움 프로가 나오고 걔는 10 스테이지의 3 이슈 슈퍼스케일러 파이프라인이고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 앞에 명령어가 그전 명령어가 연산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뒤에 명령어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면 먼저 처리가 되는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한테도 아웃 오브 오더 스케줄링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펜티움 4는 여기 22 스테이지 2001년으로 나왔는데 22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인데 얘 처음은 20 스테이지로 되어 있다가 얘는 내부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요. 같은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22 스테이지 최종적으로 30 스테이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파워 문제랑 힘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는 그 다음부터 더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7 또 2010년에 나온 i7 프로세서는 14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고 이 파이프라인은 펜티움 4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펜티움 프로의 파이프라인을 변형시킨 거예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더 많이 하면 스루풋이 더 좋아지는데 왜 안 했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전력 소모가 많아서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히팅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 10도 정도 칩이 뜨거워지면 아까 페라테라 여러분 모르죠. 하여튼 그런 하드웨어 에러가 발생하는 비율이 2배씩 증가해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CPU 칩이 130W, 150W를 넘어가면 물로 쿨링해야 돼. 그러면 너무 비싸죠. 여러분 팬으로 쿨링하잖아요. 이걸 에어 쿨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쓰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더 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럼 발열 문제랑 전력 소모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칩을 이해하면 자 그렇게 나왔고 다이 사이즈를 보면 옛날에 286 얘는 16비트, 얘는 386, 얘는 32비트인데 그때는 다이 사이즈가 약 50mm 스퀘어니까 1cm by 1cm도 안 된 거야. 그렇죠? 1cm by 1cm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칩이 커져서 펜티움 프로 제너레이션은 300mm 그 다음부터는 약 200mm 스퀘어니까 얘는 뭐야? 1cm by 2cm 정도의 크기예요. 대략. CPU 칩의 크기가 D램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D램은 이거보다 좀 작고 트랜지스터 카운트는 80286 시절에 13만 4천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1.17 빌리언 트랜지스터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PC는 요즘에 약 한 7 빌리언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 네, 휴대폰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 그래서 안드로이드 처음에 내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폰을 쓰다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로 두세 대를 갈아타고 다시 아이폰으로 한번 와봤어. 왜? 애플이 좀 더 지나면 안드로이드에서 완전히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를 한번 겸사겸사 아이패드도 하나 있고 해서 이걸로 바꿨는데 여기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형태죠. SoC라는 거는 CPU 말고도 거긴 GPU도 있고 뭐 다른 주변 회로들이 다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 A12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도 약 70억 개, 7 빌리언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집적도가 좋아지고 최근에 고성능은 10 빌리언이 다 넘어가요. 그 정도 10억 개, 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칩 하나에 집적돼 있다. 그 정도가 현재 집적도고 봤듯이 286부터 이 i7까지 다 싱글 칩이죠. 다 싱글 칩 요건 코어겠어요. 다 싱글 칩인데 여기는 뭐예요? 칩 안에 i7은 쿼드 코어 CPU가 4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4개씩 들어있고 서버용은 뭐 8개, 16개, 뭐 32개까지 들어있고
i9 아까 보여준 그림 있죠? 그게 하이엔드인데 걔는 18개 들어있는 그림이고 그거의 더 하이 버전은 20몇 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한 칩에 코어가. CPU 여러 개에서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거.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핀이라는 거는 이 칩에 들어가는 인풋, 아웃풋, 어드레스 데이터, 그 다음에 파워, VDD, 그라운드 이런 시그널의 핀의 개수가 약 68개에서 i7 같은 경우는 1300개로 막 증가됐죠. 왜? 메모리를 그전에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저는 얘기한 적 있나? 이렇게 칩셋을 통해서 거쳐갔는데 이제는 메모리를 CPU 칩에서 직접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핀들, 어드레스 핀들 개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핀수가 많아져서 이러면 패키징 코스트가 칩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고 이 286과 386은 얘는 한 명령어, 인치저 가장 간단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6사이클 걸린 거고 얘는 5사이클 걸리는데 얘는 파이프라인 안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한 명령어가 들어오면 fetch, decode, read, execute, 예를 들어 writeback 해가지고 5사이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 fetch 시작하는 거야. 명령 하나가. 근데 파이프라인은 안 돼 있는 거야.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CPU 사이클 여러 사이클, 멀티 사이클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야.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fetch하고 얘가 디코드 들어가면 그 다음에 fetch 되는 거. 그거는 486부터. 486부터.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의 폭은 얘는 16비트, 얘는 32비트, 펜티움부터는 64비트 시스템 버스를 쓰다가 펜티움 4까지 요즘에는 메모리에서 그 버스, 메모리 버스가 따로 3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서 196, 3배로 늘어져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잘 그런 걸 쓰고 있고 클락 스피드가 12.5MHz에서 3.3GHz까지 속도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고 얘는 MIPS라는 것은 뭐 초당 몇 개의 밀리언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도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3.33GHz예요. 그러면 초당 3.33, 33억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사이클마다 최대 맥시멈 처리 속도거든. 그래서 모든 명령어가 독립적이면은 최대 3.3 빌리언이니까 33억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명령씩 처리했을 때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쿼드 이슈라고 그랬죠? 한 사이클에 4개씩 처리해요. 여긴 그 이슈 위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네. 얘는 4개, 얘네들은 3개, 얘네는 2개, 얘네들은 하나씩. 그게 슈퍼 스케일러 이슈 위스입니다. 4개씩 처리하니까 아까 33 빌리언인데 곱하기 4하면 132 빌리언이 132억 개죠? 아, 헷갈린다. 33. 하여튼 3.3 빌리언. 33억 개. 3.3 빌리언으로 합시다. 10이랑 헷갈리니까 3.3 빌리언이니까 곱하기 4하면 13.2 빌리언. 13.2 빌리언. 132억 개가 되는 거지. 초당. 왜냐? 매 사이클마다 4개씩 처리하니까. 근데 그런 코어가 4개 있잖아. 그럼 132 빌리언 13.2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돼요? 52 얼마가 되죠? 52.8인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 대충 적은 거고 실제로는 52800 528억 개의 명령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2010년도 께 지금 더 빠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최대 명령 처리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486 같은 거 봅시다. 486은 얘도 파이프라인 되어 있고 클락 스피드가 25MHz인데 얘는 싱글 이슈, 슈퍼 스케일러가 아니죠. 그러면 클락 스피드 초당 2,500만 사이클이 존재하고 한 사이클마다 하나의 명령 처리하니까 스케일러 프로세서니까 이 최대 처리 속도는 25 밉스가 되는 거예요. 2,5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와요? 이해되지? 산수야 산수. 이해되죠? 초당 사이클당 하나씩 처리하니까 25MHz라는 것은 1초에 2025 밀리언 클락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 클락 사이클마다 명령 하나씩 처리하니까 25 밀리언 인스트럭션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5 밉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인스트럭션 하나가 한 클락 사이클에 왔는데
파이프라인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앞에 그림 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필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요 네 사이클 지나고 5사이클부터는 사이클당 한 명씩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4개는 무시해도 되는 거지. 워낙 빠른 지나가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립스 계산할 때 뭐랑 뭐랑 클락 스피드 곱하기 클락당 몇 개의 명령을 처리했느냐 곱하기 몇 개의 코어가 있느냐 그걸로 밉스가 결정되는 거지. 클락당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했느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여긴 안 나와 있지. 전에 하지만 설명했죠.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2way 슈퍼스케일러, 3way 슈퍼스케일러, 얘는 4way 슈퍼스케일러 여기 나와 있죠. 알겠지? 알겠죠? 뭐 일단 시험 범위 다 나갔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퀴즈를 한번 줄까? 자 이제 이런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아직 퀴즈는 아니고 자 이게 펜티움 3 펜티움 3는 펜티움 프로랑 같은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펜티움 프로, 펜티움 2, 펜티움 3는 다 4세대 X86이에요. 얘도 10 스테이지로 되어 있죠? 펜티움 4 여기 20 스테이지로 되어 있죠. 그렇지? 20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조금 틀린 게 있거든. 뭐가 틀렸더라 나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요거 왜 313 미스가 나오는지 이거 레이턴시고 참 왜 6미스가 나오는지 6미스 계산이 잘 됐나? 요 숫자들이 좀 신기하거든. 요것 중에서 틀린 거를 얘기하고 이 레이턴시를 먼저 설명할게요. 레이턴시 이걸 이해하려면 레이턴시는 가장 간단한 인티저 명령을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그거야. 그러면 얘가 3.33GHz니까 실제로 원 클락은 몇 나노세컨드에 0.3 나노세컨드죠. 이해되죠? 0.3 나노세컨드인데 한 명령을 처리하는데 14 사이클 걸리니까 0.3 곱하기 14 나노세컨드 걸리겠지. 그래서 이해돼요? 0.3 곱하기 14. 그래서 여기 4로 표현한 게 시절은 4.2 나노세컨드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따라와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 산수야 지금까지. 이제는 다 산수야.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명령어 처리하는데 이 클락 스피드는 12.5MHz고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가장 빠른 인티저 명령이 6사이클 걸리는데 레이턴시가 320 나노세컨드 걸리는데 이 계산이 맞나? 얘가 맞다 틀리다 틀리면 왜 틀렸고 계산은 뭐가 맞다 얘기한 사람한테 보너스 5점. 첫 번째 문제. 틀린 거 같고요. 클럽 웨이트 분의 레이턴시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0.5 곱하기 12 마이너스 6 세컨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500 나노 세컨드 정도 정확하게. 비슷한데 정확하게 계산해봐. 그러면 500은 아니고 계산이 나올 텐데. 저 클락 레이트를 가지고 한 클락이 몇 나노세컨드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락 사이클만 곱해주면 되죠. 그거 얼마 나와? 오케이. 정답. 그러니까 320은 틀렸어요? 맞아요? 전 틀렸어. 이게 헤네스 앤 페러슨이 쓴 책에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 버전 책이 있어요. 이게 더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학부용 교재보다. 근데 거기 이제 약간 틀린 숫자들이 있어서 이해돼요? 지금 저 학생이 얘기한 거? 이해하죠? 얘를 보면 한 명령을 치렀는데 6사이클 걸리는데 한 사이클이 클락 스피드가 12.5MHz라는 것은 한 클락 사이클이 80 나노세컨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80 나노세컨드 곱하기 6 하니까 480 나노세컨드 걸리는데 잘못되어 있는. 미스치는 대략 맞을 것 같고, 왜냐? 클락당 하나씩 처리하면 원래 12.5 미스가 나와야 되는데 6사이클에 하나씩 처리하니까 나누기 6 하니까 2점 하고 하는데 그 생략해서 약 2미스 나오는 것 같고. 그쵸?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턴시 이거 맞나? 16MHz고 5사이클 걸리면 이거 맞아요? 대략 맞겠지? 16MHz니까 클락의 속도는 60 나노세컨드를 좀 넘을 것 같고 60 하면 960이 나오니까 60 곱하기 5 하면 300이 좀 넘겠죠? 얘는 맞고 이 미스는 계산 잘 됐나? 미스 계산 잘 됐어요? 맞나 이거? 여기 보너스 5점 선착순 미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3점 넘겠지 그치? 왜? 한 사이클당 하나씩 하면 클락 스피드랑 같으니까 얘는 다 스케일러니까 얘들 같이 슈퍼 스케일러가 아니니까 원래 클락 스피드만큼 16 미스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5 사이클마다 명령 하나씩 끝나니까 나누기 5 하니까 3.2 정도 미스가 나오는데 여기 6으로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야. 알겠죠? 저 그럼 밴드와이드 스페이스에 밴드위스? 여기 메가 밉스, 밀리언 인스트럭션 per 세컨드. 그게 밉스가 단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빌리언 단위죠. 그래서 요즘에 프로세스는 빕스로 계산을 해. 옛날에 밉스로 계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클락 스피드는 12.5 미스에서 3.3, 그러니까 12.5에서 3.3 길이 걸치니까 몇 배로 증가했어요? 얘를 12로 나누면 되겠지, 대략. 그러면 약, 얼마야? 한 2,500배? 대략? 그 정도 증가했는데, 레이턴시, 명령어 처리하는 시간, 레이턴시는 얘가 480에서 4니까 한 120배.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은 스루풋 혹은 밴드위스를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레이턴시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프로세서뿐만이 아니라 D램, 메모리,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D램이나 메모리에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트랜스퍼하느냐 그게 밴드위스고 여기서 레이턴시는 D램이나 그 디스크에서 디스크 한번 억세스하는데 D램 억세스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주소 주고 데이터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레이턴시인데 레이턴시를 줄이는 건 어렵고 이렇게 밴드위스나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설명하면 대학원 레벨도 여러분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다 뿐이지. 그죠? 밉스 계산할 때 펜티움 4랑 i4, i7은 레이턴시를 안 나눠주나요? 나누기 이거를 안 해봤는데 레이턴시 이게 맞나 볼까? 얘 클락 스피드가 1.5 GHz니까 얘의 클락 사이클 타임은 얼마예요? 0.6이 좀 넘겠지. 곱하기 22 하면 되지. 그럼 대충 뭐 이거 나올지 않나? 밉스 계산할 때는 얘가 1.5 빕스인데, 그렇죠? 기가헤르츠니까 얘는 3웨이 슈퍼 스케일러니까, 그렇지? 3웨이 슈퍼 스케일러 곱하기 3 해야지. 4.5 빕스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저기 레이턴시 클럭은 뭔가요? 도대체? 어떤 거? 레이턴시 클락이 어디 있어? 이거? 얘는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CPU 클락으로 몇 클럭 걸리느냐.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몇 클락 사이클이 걸리느냐. 대개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고 이 파이프라인 안 되어 있는 옛날 프로세서들은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CPU 클락으로 멀티 사이클로 인티저는 가장 짧은 명령이 얘는 6사이클 걸리고 얘는 5사이클 걸리는 거야. 이해되나? 이해돼요? 또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저기 그 파이프라인 된 애들은 지금
한 사이클, 그러니까 레이턴시 플러그이 5개면 5단계로 쪼개졌다고 10개면 10개로 쪼개진 걸로. 그렇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쓰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쓰고 얘는 파이프라인은 안 돼 있지만 얘도 여러 스테이지로 실행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오버랩해서 실행하는 건 아닌 거지. 저 파이프라인을 할 때 저게 한 클럭 사이클 단위로 다 자를 수가 있나요? 무조건 그렇게 잘라놔야지. 동일한. 그러니까 전에 아마 여러분한테 인트로덕션에서 펜티움 프로에서 펜티움 4, 4세대에서 5세대 X86으로 나가면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수가 10단계에서 20단계로 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클락 스피드 2배 해야 되는데 2배가 안 되지. 그게 딱 동일한 크기로 못 자르니까 약간 오버헤드 때문에 40% 정도 밖에 클락 속도가 증가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맨 밑에 있는 레이턴시 나노 세컨드는 어. 한 명령어나 걸리는 시간. 그렇지. 한 명령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레이턴시.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질문. 엔딩 할때 플러그인 플러그인들을 레이턴시로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그 파이프라인 없을 때만. 왜냐? 여러 사이클 걸리니까. 그 다음 파이프라인 돼 있으면 한 사이클 하나씩 나오는데 슈퍼 스케일러면 한 사이클에 여러 개씩 나오는 거고 멀티코어 하면 그런 게 또 여러 개씩 곱하기 또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대충 알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갑시다. Non-pipeline design. 아까 그 386이나 286 같은 프로세서는 파이프라이닝이 없어. 그럼 뭐야? 한 명령, 프로세서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프로그램은 a sequence of machine instruction이고 프로세서의 역할은 뭐죠? 엔트리 포인트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시작, 이니셜라이즈 되죠. 그냥 얘는 단순하게 메모리 주소로부터 하나씩 명령을 가져와서 그 명령가 시키는 작업을 하고 머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지. 근데 파이프라인도 안 된 프로세서는 한 명령어 fetch해서 디코딩하고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다음 명령어 fetch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싱글 사이클. 모든 명령어가 한 사이클 걸리게 클락 사이클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게 싱글 사이클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간단한 인티저 애드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는데 플로팅 포인트 애드 같은 경우 하려면 실제로 훨씬 오래 걸리지만 가장 늦게 끝나는 거에다 클락 사이클을 맞춰야 되잖아. 무조건 한 사이클 한 명씩 처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 모든 인스트럭션이 같은 시간을 걸리게 하니까 짧은 인스트럭션들은 빨리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아이들링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죠. 클락 속도는 느려질 거고. 그래서 아까 봤던 286이나 386은 어떻게 돼요? 멀티 사이클로 구현되어 있단 말이야. 인스트럭션 처리하는 거를 모든 걸 한 클락 사이클에 끝내게 해놓으면 가장 오래 걸리는 거에 맞춰지니까 어떤 건 한 사이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 4사이클 걸리고 어떤 건 2사이클 걸리고 그러면 더 클락 스피드를 더 낮춰서 성능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게 멀티 사이클 임플리멘테이션. 여기도 결국 명령어 처리를 그러려면 간단한 거는 한 사이클이 내지만 복잡한 건 여러 사이클이 걸리니까 여러 스텝으로 나누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하지만 싱글 사이클보다 멀티 사이클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286, 386은 286은 6사이클 걸렸나?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명령이 6사이클 걸린 거고 여기 386은 가장 간단한 명령이 5사이클 걸린 거고 저기서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20사이클 이상 걸렸을 거라고. 오래 걸릴 거라고. 스텝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6, 뭐 7, 뭐 10, 뭐 15, 20 이렇게 걸리겠지. 명령 종류에 따라서. 하지만 한 명령어가 완전히 write back,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 fetch가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게 이제 286과 386 제너레이션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프로세서고 89년 486이 나온 사실 그거는 X86에 처음 파이프라이닝이 도입된 게 89년인 거고 그 전에 이 파이프라이닝 개념은 프로세서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고 학술적으로는 연구가 80년대 초반에 다 되어 있겠죠. 되어 있었어. 그래서 요즘에 프로세서들은 100% 다 파이프라인 안 할 이유가 없지. 100% 다 파이프라인이 설계되어 있어. 아마 그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그만 마이크로 컨트롤 8비 이런 것도 다 파이프라인 되어 있지 않을까? 파이프라인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새로 나온 현대 소나타 보면 이게 슬슬 자동차보다는 가전제품 같지 않아요? 어? 거기 이렇게 휴대폰으로 문 열고 디지털 키에서 문 열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거기 우리 연구실도 참여 있어. 거기. 거기. 왜냐하면 휴대폰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 휴대폰이 차 안에 있으면 시동이 걸려야 되고 차 바깥에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야 돼. 그리고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이랑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거든. 문도 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점점 가정이 될 거고 자율주행이 되면 더 가전제품일 거라고. 야, 졸린데 TV 좀 틀어봐. 아, 재미없다. 영화로 바꿔봐. 어? 그 다음에 그 비디오 통신해서 누구 어디 집에 비디오로 통화해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움직이면서도 집에 있는 가전처럼 움직이고 운전자 안 하니까 거기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소꿉놀이를 하든지 뭐 다 할 수 있어. 내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요즘 취미생활이 애기랑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이렇게 그 병원놀이, 병원에 가면 이제 주사 맞으니까 병원에서 내가 울질 않았는데 주사 맞고부터는 겁내더라고. 그래서 주사놀이를 이렇게 해주면서 친숙하게 만드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알아듣고 아빠한테 주사 줘봐 했더니 주사를 주더라고, 지가. 말은 못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늦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음은 여기 애기 데려와서 강의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설계로 바뀌었어요. 파이프라인 설계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는 뭐냐. 아까 같이 단계로 나눴는데 한 명령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명령어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두 번째 명령을 첫 단계로 가져와서 오버랩 실행을 해도 돼. 그러면 이제 각 스테이지마다, 한 사이클마다 한 명령어를 끝날 수 있는 거지. 그게 파이프라인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상하다. 한 명령어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 그러니까 걔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자동차 어셈블리 공장에서 아까 120단계로 나눠가지고 1분당 하나씩 출력을 하더라도 한 명령어, 한 자동차 생산하는데 역시 2시간이 걸려. 마찬가지죠. 오히려 파이프라이닝 오버헤드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전체 스루풋은 증가하는 거죠. 왜냐? 5개 스테이지에서 각각 다른 명령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로드하고 애드하고 로드하고 이런 게 있으면 한 명령어가 fetch, decode, 첫 번째 명령어 read, execute, write back,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어 fetch, decode. 모든 게 같은 실행 시간이 같이 걸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명령이면 25사이클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 명령어가 fetch해서 decode 단계로 들어가면 그 다음 명령어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fetch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5사이클 때부터는 5개의 명령이 동시에 처리돼서 이제는 매 사이클마다 한 명령씩 끝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루풋은 이론적으로 5배 증가할 수 있어요. 그게 파이프라이닝이고 아까 펜틴4는 20단계니까 20배로 처리 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퀀셜하게 386처럼 하나씩 처리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얘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프로그램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프로그램에는 명령어 사이에 이런 데이터 디펜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고 우리가 fetch, decode, read, read에서 얘는 뭐 R1을 읽으려고 해요. 레이스 파일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얘 R1을 프로듀스하는 프로듀서 명령, 또 다른 명령이 execution 스테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직 계산 안 돼 있는 거죠. 얘가 레이스 파일에서 읽으면 얘가 계산한 값이 아니라 그 전 값을 읽게 되는 거지. 그럼 read 스테이지의 명령이 레이스 파일에서 읽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명령이 아까 execution 스테이지의 명령이 execution이 끝나고 writeback이 끝난 다음에 읽어야 돼. 그래야 레이스 파일에서 읽으면 제대로 된 값을 읽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 read 스테이지에 있는 명령의 source 오퍼랜드 레지스터 값하고 execution이랑 writeback 스테이지에 있는 destination register 오퍼랜드 값하고 비교해야 돼. 만약에 디펜던시가 존재하면 이 명령은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얘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리드 스테이지에서 멈추면 디코드랑 패치 스테이지의 명령어도 같이 멈춰 있어야 돼. 왜? 앞차가 막혀 있으니까 못 가잖아. 어셈블리 공장에.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디펜던스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가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 얘는 뭐야? 리드를 하는데 그 전 프로듀스가 write 한 다음에 리드 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 데이터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서 얘는 true dependency라고도 불러요. must consume data after the producer produce the data. 프로듀스가 프로듀스 한 다음에 읽어야지 미리 읽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막아야 돼. 미리 읽는 걸 막아줘야 돼. 두 번째, write after write dependency는 write는 output이라고 생각하고 output끼리 충돌하는 거니까 output dependency라고도 불러요.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어떤 명령어가 있는데, 얘가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야. 우리 미안, 자네 가까이 가서 이제 어떤 명령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인티저 명령으로 쓰자. 뭐 인티저 디바이드 오래 걸려 복잡해.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봤지 복잡하죠. shift and subtract니까 오래 걸려. 근데 인티저 명령은 빠르죠. add나 이런 건 빨라. 그래서 나눗셈 명령어가 들어가서 아직 writeback 못하고 실행해서 여러 사이클이 걸릴 수가 있어. 근데 뒤에 명령이 또 다른 write인데 얘가 R10에 10번 레지스터에 write 하는데 바로 뒤따라오는 명령이 10번에 write 하는 건데 얘는 간단한 명령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오래 걸리고 있는데 얘를 그냥 방치해두면 얘가 인티저 애더로 들어가서 add하고 write 한 다음에 아까 먼저 그 디바이드 한 명령이 나중에 끝나서 걔가 오버라이트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그 뒤따라오는 명령이 읽을 때는 얘가 디바이드하고 add 했으면 얘가 읽는 둘 다 10번의 라이트를 했더라도 뒤에 따라온 명령에 얘가 읽으려는 10번은 뭐야? 가장 최신 거지. 근데 얘가 늦게 끝나서 오버라이트 하면 잘못된 값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아웃풋도 이 write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The result of later instruction can be overwritten by an earlier instruction. 왜? 일찍 끝났어야 될 명령이 늦게 끝나거든. 그래서 걔가 덮어버리면 뒤에서 잘못된 값을 읽을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것을 output dependency라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write to read violence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anti dependency. read랑 write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anti는 반대라는 뜻이니까 anti dependency라고 불려요. 얘는 뭐냐? 내가 어떤 명령이 얘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이라서 이 펜티움 프로나 펜티움 4에서 발생하는데 얘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실행돼. 누가 그 이전 명령이 리드 하는데 리드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근데 그 전 명령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실행되는데 얘는 웨이트 파일에서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실행돼 가지고 읽으려는 값을 오버라이트 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읽을 때는 뭐야? 그 전 값을 읽어야 되는데 미래의 값을 읽는 거지. 그걸 엔타이 디펜던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레지스터뿐만이 아니라 메모리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메모리에다가 누가 스토어를 했는데 뒤에 로드를 하면 걔가 스토어 한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스토어를 잘못 해주면 스토어 하기 전에 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프로그램의 명령어 사이에 그 write가 인볼브 되어 있으면 read after write나 write after write나 write to read dependency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가 있고 하지만 얘는 시퀀셜하게 만약에 386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 전 명령은 다 끝났으니까 뭐 write가 순서를 바뀌고 이럴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데 파이프라인된 프로세스의 순서가 바뀌어서 read write가 발생하니까 뜻하지 않게 읽어야 되는데 미래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잘못된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발생을 해요. write after write랑 write after read는 저 두 개는 아웃 오브 오더일 때만 생기는 건가요? 요거는 아웃 오브 오더일 때만 생기고 요거는 인오더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퀴즈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여러분이 이 정도 이해할 정도가 됐나 모르겠는데 자, 이 프로그램의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디펜던스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얘는
디펜던스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 명령어 사이의 관계, 프로그램의 성격이야. 그리고 프로세서, 하드웨어는 저 디펜던스가 모두 만족되도록 실행해야 돼. 그래야만 올바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서는 저런 게 잘못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구현해 놓으면 프로그램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퀴즈 낼 시간이 조금 모자르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이 이그젬플을 봅시다. 얘가 이제 A라는 메모리 로케이션에서 R1으로 로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메모리 로케이션에서 R2로 로드한 거야. 멀티플라이라는 명령은 R1, R2를 읽어서 R3에다 라이트 하는 건데, 그러면 이 R1이랑 첫 번째 명령어 사이에 3번 명령, 1번 명령어 사이에는 R1에 대해서 얘는 read고 얘는 write인데 얘가 프로듀서죠. 그래서 R1에 대해서 1에서 3으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자세하게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낸다면 정확하게 쓰면 1에서 3으로 R1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는 거지. R2도 마찬가지죠. 멀티플라이 명령 R2도 있는데 2번 명령이 R2에 대해서 프로듀스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에서 3으로는 R2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명령어 사이에 어떤 디펜던스가 있는지를 나열하는 거야. 보통 내가 시험 문제 내면 항상 내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에서 4로는 얘가 R2에다 write 하는데 얘가 R2를 read하지. R2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지. 3에서 4로도 요 R3는 요 R3죠. R3에 대해서 3에서 4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고 3에서 5도 R3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고 4에서 5도 R4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고 5에서 6으로도 R3에 대해서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어요. 대개 명령어들은 명령어들 사이에 디펜던스가 이렇게 좀 위에 계산하고 그 값을 다시 읽고 뭐 이걸 반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read after write 디펜던스를 나열하라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write after write 디펜던스는 요 3번이랑 5번에 대해서 write after write 디펜던스가 있죠. 둘 다 R3에다 write 하잖아. write after 3번에서 5로 R3에 대해서 write after write violation. 얘는 만약에 멀티플라이도 한 사이클이고 얘도 서브트랙트도 한 사이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멀티플라이가 4사이클 걸린다, 5사이클 걸린다 그러면 얘가 먼저 R3에 라이트 한 다음에 얘가 나중에 오버라이트 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 R3밖에 없고 이건 리드니까. 그 다음에 write to read 디펜던스도 있을 수 있는 게 4에서 5로. 얘는 R3를 읽고 얘는 R3에다 쓰죠. 순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먼저 실행되게 되면 얘가 읽기도 전에 R3를 오버라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서 5번 명령으로 R3에 대해서 write after read, anti dependency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만 뿐만 아니라 메모리, 로케이션 A에 대해서도 얘는 load니까 read 하는 거고 얘는 write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토어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스토어를 먼저 실행하게 되면 얘가 A에서 읽기 전에 얘가 오버라이트 하면 첫 번째 명령어는 미래의 값을 읽겠죠. 그래서 1번에서 6번 명령에 대해서 메모리 로케이션 A에 대해서 write after read violation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디펜던스가 있다. 파이프라인에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명령이 fetch, decode, read, execute, write back. 두 번째 명령 모두 이제 로드나 멀티플라이나 애드나 다 익스큐션이 한 사이클밖에 안 걸리는 거 가장 간단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의 fetch는 이때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 fetch 때 명령이 있으니까 얘가 decode 단 다음에 fetch 들어갈 수 있죠. decode, read, execute, write back. 근데 둘 사이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세 번째 멀티플라이 명령이 fetch, decode, read 하려고 하는데 R1을 읽을 수 있어요? write 하고 있는 중인데 R1은 이때 돼야 읽을 수 있어. R1 읽을 수 없어. 한 사이클 스토리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때는 R1은 읽을 수 있는데 R2는 쓰고 있는 중이죠. R2 둘 다 읽으려면 2사이클의 스토리 발생하고 R1, R2는 그 뒤에 읽을 수 있어요. 이 두 스테이지에서 리드 스테이지에서 세 번째 명령이 스토리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디코드랑 패치 스테이지 명령어도 같이 멈춰지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진행되지 못하는 2사이클 동안에 파이프라인 스토리 발생하고 얘는 낭비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버블이라고 그래요. 버블. 여기도 버블. 여기 색칠 안 돼 있는데 여기도 색칠해야 돼. 버블. 자, 그 다음 사이클 되니까 얘가 레지스터 파일부터 R1, 얘는 R2가 어벨러블 둘 다 읽고 실행하고 라이트 백. 그 다음에 그 add 명령어가 들어가서 디코딩 스테이지에 스테라하고 있다가 디코드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R2랑 R3를 읽죠. R2는 읽을 수가 있는데 R3는 언제 읽을 수 있어요? 요때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2사이클 스토리도 발생하고 요때 R2, R3 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스토리하고 있으니 fetch, 그 다음 여러분이 그릴 때 여기다 fetch 그려놓으면 틀린 거야. 그냥 fetch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왜냐? 얘가 fetch 스테이지에서 스토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fetch는 여기서 시작해야지. 그렇죠? fetch 스테이지 스토리하고 있다가 얘가 다섯 번째 R3, R4를 읽는데 R4가 언제 available해? 이때 available 하니까 2사이클 스토리하다 이때 R4를 읽고 execute write back. 나중에 R3 읽는데 R3는 이때 available 하니까 2사이클 스토리하고 execution write back. 그래서 결국 2사이클 4사이클 8사이클의 파이프라인 스토어 사이클이 발생하고 파이프라인이 멈춰지는 거죠. 질문 있나? 지금은 라이트가 더 리드보다 늦게 끝난다는 가정이 조금 깔려 있고 있을까요? 모든 명령어가 라이트는 당연히 늦게 모든 명령어가 인풋을 리드한 다음에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게 라이트백이니까. 그렇잖아. 모든 명령어는 fetch, decode, read, execute, write back 순서로 들어가지. 또 항상 그렇게 리드 다음에 라이트를 하고 가택이 안 끝나면 그 다음 게 뭐, 그러니까 아웃 오브 더가 아니면 가택이 못 끝나면 그 다음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라이트 앤드 라이트 디펜던스가 어떻게 생각해요? 라이트, 라이트는 모두 한 사이클 할 때는 안 발생하는데 뒤에 이 example이 나오나? 이럴 때는 라이트, 라이트 바이올레이션. 이 example은 똑같은 코드인데 멀티플라이가 6사이클 걸렸다 그러면 얘가 아직 쓰기 전에 뒤에 있는 서브가 먼저 끝나서 라이트 할 수 있거든. 저 E가 엑세큐션인가요? 이가 엑스큐션. 그럼 저거가 오래 걸리는 거. 다른 파트, 그러니까 뭐 FP 플로팅 포인트, 플로팅 인티저면 인티저, 패치 디코드 리드까지만 같은 부분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다른 쪽으로 흘려버려서 다르게.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퀴즈 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이 24일이 다음 주 수요일 시험이고 내가 출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인데 아마 여러분이 중간고사가 다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출석은 안 부를 텐데 여러분 공부하는 걸 방해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때 퀴즈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런 스톨 사이클은 다 없앨 수 있어. 실제로. 바이패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24일 날 수업 시간에 봅시다.